네, 박정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재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대구 북구갑의 우재준 의원입니다. 청장님, 기상청은 기후 변화나 기후 예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 재난 대응에서 최전선에 있는 부처잖아요. 그만큼 국민의 신뢰도도 중요하고 무엇보다 장비의 보안 이런 문제도 중요하다고 봐야겠죠. 네. 그러면 혹시 2023년에 연직 바람 관측 장비에서 악성 코드가 발견돼서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한 그런 사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내용을 좀 보면 중국산 장비였잖아요. 중국산 장비였는데 이제 여기에 국정원하고 합동 조사를 이렇게 실시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장비를 같이 전수조사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도 꽤나 주목을 받은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거 누가 이렇게 한 건지 그리고 어떤 의도로 이렇게 한 건지 밝혀졌습니까? 어떤 의도? 그러니까 그 윈도우가 그 안에 있는 자가로 복제하면서 이제 다른데 파급은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의도나 이런 부분들은 누가 어떤 의도로 한지 네, 그때 당시에 그 정도로 중국, 조사되지 않. 왜냐하면 이게 반복될 수도 있으니까. 그럼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으면 누군지 알아내는 것도 중요한 일 아닙니까? 후속 조치로. 일단은 그 공급사하고 그 납품 업체는 저희가 제재 조치를 가했고요. 그러면 2024년에 다음 PPT 보시면요, 강원 현내 지역에 똑같은 장비죠. 이제 이 연직 바람 관측 장비 도입하려고 하다가 입찰이 중지된 사건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때 왜 중지됐죠? 그때 문제가 됐던 그 업체에 이제가 동일 제품으로 납품을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 업체가 업체명을 바꿔서 이거를 납품을 하려고 했던 사건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2023년에 이렇게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불과 1년 뒤에 다시 현내 지역에 이 업체가 자기 업체명까지 바꾸면서 다시 똑같은 장비를 공급하려고 했고, 심지어 이거 발견한 것도 굉장히 우연에 의해서 발견했더라고요. 이게 입찰 당시에 처음에 평가 당시에는 전혀 걸러내지 못했다가 마지막에 계약 체결 직전에 이게 우연히 모델명이 같아서, 장비의 모델명이 같다 보니까 기상청 쪽에서 예전에 그 모델명하고 같은 것 같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걸러낸 사건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거 보안에 여전히 취약성이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희가 저 건과 관련해서는 이후에 여러 가지 사전 단계에서 저희가 모니터링, 그다음에 보안에 대한 것들을 강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기술 평가라든가 이제 업체 선정 단계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감점을 준다든가 여러 가지 보완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때 당시에 2023년 당시에 부정당 업체로 등록된 제재를 한 2개 업체를 이렇게 부정당 업체로 이렇게 지적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1개 업체는 아직까지 다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1개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제재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공급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저희가 모니터링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고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인데, 이후에 후속 조치가 너무 빈약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범인이 누군지,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이게 파급효가 어디까지 있을 수 있는 사건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후속 보도나 후속 조치가 너무 없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이게 그때 끝난 게 아니라 이후에 1년 뒤에 이렇게 업체명까지 바꿔서 똑같은 모델을 다시 이렇게 들어오게 하려는 시도까지 있었는데, 굉장히 의도적이잖아요. 업체명까지 바꿔서 이렇게 하는 건. 그런 시도가 있었는데 그에 비해서 기상청의 대응이나 이런 건 너무 사실 좀 약간 이런 부분의 그 위험에 부합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저희가 이제 저 사건 계기로 여러 가지 보안성 검토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평가에서 제재를 조금 감점을 준다든가, 그다음에 도입된 이후에도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사이버 안전센터 등을 가동하면서 계속 모니터링을 잘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문제가 있는 그 업체에 대한 리스트를 업체명만 바꿔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제조국 자체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국방 장비나 이런 거 정도 되면 신뢰도를 위해서 뭐 어느 정도 완전히 국산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방국 뭐 어느 정도 외교적인 이런 관계를 고려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윈드 프로펠러 보안 사고 이후에 여러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전 단계, 도입 단계, 사후 평가 단계에서 여러 가지 지금 조치들을 취했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또 리스트들을 또 서로 공유하는 체계들도 좀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개선한 내용들을 위원님께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박해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기 안산병의 박예철입니다. 기상청의 원래 정책 목표, 기상재해에 안전한 국민, 기후위기에 준비된 국가, 너무나 이 적절한 그런 목표인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재 전국에 자동 기상 관측망이 몇 개나 있죠? 저희 현재 공식적으로 표준화 대상이 651개입니다. 네. 근데 우리 기상청만이 아니라 각각의 기관들이 다 있는 걸 확인해 보니까 1925개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전체로 보면 1925개고 좀 전에 우리 기상청의 정책 목표도 보면 기상재해에 안전한 국민을 표방을 하고 있는데 지난 산불과 산사태 관련해서 자동기상 관측망이 제대로 좀 활용되지 못했다는 의견들이 좀 많이 있는데 제가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지난 7월 19일 날 그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가 많은 경남 산천군 산사태를 좀 살펴보니까 한 3일 만에 500에서 700mm까지의 이 엄청난 강우량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강우량이라면 아마 이 기상관측 이 주변 지역은 굉장히 좀 위험한 그런 지역으로 분류가 되어야 되고 당연히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좀 주민 대피까지도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산불 부분입니다. 올해 3월 25일 날 의성, 안동, 청송, 영덕 5개 시군에 대한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15m를 다 넘습니다. 이게 실시간으로 이게 다 발표되고 있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런 초속 15m 넘는 강풍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산불 대피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기상청 그리고 산림청 각각의 이런 사이트들을 한번 좀 들어가 봤습니다. 실제 굉장히 필요한 그런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관리한 주체들이 다 각각 따로들 관리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잘 모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실시간 기상청 정보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어떻게 좀 더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느냐. 또 한편으로 이 부분을 재난 대응 조치 매뉴얼에다가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번 기상청에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보면은 현재 이게 각각에 따로 관리되고 있는 관측 정보들을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구축해서 뭐 지자체든 행안부든 국민들까지도 요즘 스마트폰으로 위치 정보와 연동시켜서 하나의 어플로 우리가 개발한다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재난에 대해서 더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가 유사한 기능을 이제 방재 기상 플랫폼이라는 거로 저희가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상 정보를 그러니까 방재 기상 플랫폼은 저희만 쓰는 게 아니라 방재 기관과 유관 기관들이 그러니까 계정이 한 5천여 개가 넘습니다. 같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상 장비 잠깐만요. 네. 다음 질문 또 드리고 이 부분 같이 답변을 좀 해주세요. 우리 청장님이 답변이 너무 기신 같아서 제 시간이 제한적이라 다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ODA 사업을 진행을 하고 계시죠? 네. 네. 몽골 고층 기상 관측 장비 구축 ODA 사업이 1차, 2차에 나누어져 있는데 1차 부분이 보시면은 1차, 2차 합쳐서 몽골은 2024년 1월부터 말까지 해서 총 13억 원 부분이 있고 라오스도 있습니다만 몽골 ODA 사업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죠? 진행이 안 되고 있죠? 네, 일부 네,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일부 지금 이제 납품도 안 되고 있고 또한 이
계약 기간도 벌써 한 10달 가까이가 지금 지났습니다. 계약 기간도 납품 물량도 설치도 되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기상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걸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좀 없는 걸로 보여지고, 특히나 이 ODA 사업이 국내의 어떤 그런 사업들이 아니라 국가 간 그런 신뢰와 협력을 나타내는 그런 사업인데, 몽골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납품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어서 납품을 못하고 있다, 설치가 안 되고 있다, 이거는 저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또 한 가지, 이 문제되는 업체가 라오스에서도 같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라오스에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거 제가 볼 때는 기상청에서의 제대로 된 진단과 분석, 그리고 예, 두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까 그 기상 정보와 재난 정보를 좀 합해서 모든 기관들이, 재난 기관들이 같이 볼 수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방재 기상 플랫폼에 재난 정보까지 얹어서 손쉽게 볼 수 있게 목적별로 그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 되면 정식 운영을 해서 내년 이후로는 이제 유관 기관, 방재 기관이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의견 수렴을 통해서 더 그러니까 그 콘텐츠들을 지금 좀 확장을 할 생각입니다. 방재 기상 플랫폼은 기상청의 그 플랫폼입니다. 예. 그래서 중에 있습니다. 예전에 방재 기상 정보 시스템이 이제 선진 예보의 후속 사업으로 이제 이루어진 이제 플랫폼입니다. 네. 네,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박해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장님 수고 많으세요. 예. 그 기상법 시행령에 보니까 그 호우주의보 발동할 경우가 어떤 때죠? 호우주의보가 지금 3시간 3시간 누적 강우량 60mm 이상일 때, 또 12시간 누적 강우량 110mm 때, 또 호우경보는 어떤지 기억나세요? 네, 3시간에 90mm, 90mm? 12시간에 180mm. 180mm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적 강우량을 왜 3시간으로 하고 12시간으로 할까? 왜냐하면 시간당 100mm, 심지어 150mm까지 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최근에? 올해만 이제 100mm 이상이 지금 군산에 있었고, 군산에는요 시간당 150mm 오지 않았습니까? 200년 만에 처음이라고 그러죠. 또 우리가 지난번 2022년도인가요? 관악구 신림동에서 반지하에서 맞습니다. 세 분이 목숨을 잃었을 때도 보니까 시간당 136mm라고 하고요. 또 2023년도 청주 오송지하 차도 14명이 이제 갇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시간당 90mm라고 하고요. 그래서 청장님, 저는 궁금한 게 왜 3시간 기준 누적 강우량, 12시간 누적 강우량으로 하느냐, 왜 1시간으로 이렇게 기준을 안 하느냐, 의문점이 있어요. 혹시 답해 줄 수 있나요? 네, 저희가 이제 특보에 지금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특보의 단계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예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비특보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그 예비특보는 보통의 경우에 이제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12시간에서 24시간 전에 발표를 해서 이제 관계기관들이 준비할 수 있게 하고요. 그다음 실제적으로 이제 비를 오기 시작하면, 그럼 1시간 때도 예보는 가나요? 그게 시행령까지 들어가 있나요? 아니요, 현재로는 주의보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안 돼 있죠. 그래서 주의보하고 이제 경보를 그 기준에서 하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관계기관이나 국민들이 대응을 하기 위한 주의보를 내고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100mm 이상 시간당 강수가 굉장히 중요해져서, 실질적 현행 기준 실질적 재난 대응이 되겠느냐? 외국의 예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본 같은 경우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전에 알았는데 지금 잊어버렸습니다. 일본은요, 청장님, 시간당 30mm 이상일 경우 주의, 경고, 긴급 경고 이렇게 나갑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1시간 내 누적 1시간 내 강우량, 6시간 내 강우량을 적용해 가지고 4단계로 이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1시간 이렇게 100mm 오는 극한 호우에 대한 특보 체계를 신설하는 거, 또 기준을 강화시키는 게 어떻냐, 혹시 생각 중이십니까? 예, 그 기준과 강야에서는 저희가 방향성을 CBS라는 거로 호우 긴급 재난 문자라는 것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우 긴급 재난 문자의 경우에는 이제 즉각적으로 그 40데시벨로 이제 알람이 울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응보다는 행동을 하라라는 취지로 저희가 이제 그게 바로 되나요? 네, 1시간? 바로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거 기준이 이제 1시간 기준. 그래서 기상법 시행령도 저는 극한 호우를 예측하고 경고 기준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연구 용역 사업 같은 거, 또 어떤 시범 운영 계획 같은 거 아직 없죠, 청장님. 현재 이제 그 호우 긴급 재난 문자와 관련해서 이제 유효적인 관측과 관련된 건 지금 정책 연구를 하고 정책 있고요. 연구하셨으면 네. 하고, WMO라는 기구 아시죠? 네. 세계 기상기구인가요? 네. WMO에서는 심지어 1시간도 아니라 10분당 강유량을 고려해서 지자체 주민한테 알려줘라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의 기후변화 양상을 보면 그게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또 우리나라 지형이 다 다르죠. 또 지방자치단체마다 재난 대응 시설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국제적인 흐름, 10분당 강우량을 고려해서 지자체 주민한테 알려줘라라고 권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적인 흐름이나 기후변화 양상을 보건데, 이런 시기로 우리도 기준을 강화시키는 게, 그걸 위해서 연구 용역을 주든지 실증 사업이든 또 어떤 모델, 어떤 계획이든 이런 걸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걸 적극 검토해서 한번 말씀 주셨으면 바랍니다. 이상. 연구적인 측면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고요.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이제 현재 이제 그 호우주의보 기준이 생기면서 저희가 정책 연구 같은 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임계값이 되면 그러니까 인명에 대한 피해가 줄 것이냐와 관련돼서 기준을 정하는 아마 연구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이제 호우주의보의 개선보다는 즉각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는 시간당 강도를 가지고 CBS, 호우 CBS라는 것으로 저희가 정책적인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윤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